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해설 강의를 2017년 지방직 7급 한국사 문제를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총평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었어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고,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주제들이었을 것이고, 공부가 조금 미진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두세 개 정도 주제에서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대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고민을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고득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한국사 난이도라면 이거는 9급 시험으로 봐도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첨부되는 해설 해설하고 총평 나와 있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뭐 이게 원래 이런 거죠. 기습적으로 구석기나 뭐 또는 신석기나 청동기나 뭐 여러 나라의 성장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일제강점기 사학사에 관한 문제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역시 이제 박은식, 신채호가 있고 민족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문화의 우수성 강조한다 그랬으면 민족주의 사학,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누가 나옵니까? 백남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순수학문으로서 역사학 지향한다. 고증, 이게 이제 실증이거든요. 그렇죠? 실증사학, 또 이병도 손진태까지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문제인데 아주 쉽게 냈던 문제라서 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정도고 그런 부분이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역시 몽골의 침입 시기이죠.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몽골의 침입 시기면 1231년부터 1차 침략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경환도를 하는 게 1270년이니까 이쪽 그 사이에 해당하는 일 찾으면 되겠죠. 그럼 망이망소이 또는 만적 등이 봉기했다 그랬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망이망소이는 그 정중부 시기예요. 그쵸? 요거는 정중부 시기고, 만적은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예요. 그럼 몽골의 침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최우가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 부분은 지금 여기서 해당하지를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삼별초가 강화도 천도에 대해 반대했느냐? 삼별초는 강화도 천도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갈 때 개경환도에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요. 자, 이때 황룡사 구축 목탁과 초조대장경이 불에 탔다. 맞습니다. 자, 김윤우가 2차 침략 때, 그쵸? 2차 침략 때 처인부곡에서 싸워 이겼죠.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도 조판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답 4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인데요. 고려시대 사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일단 우리가 고려시대 사회 하면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그죠?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뭐 그에 따라서 자녀 균분 상속도 이루어지고 뭐 재혼이 가능하고, 그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고, 그죠? 다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될 수 없었다가 아니라 될 수 있었다죠. 그죠? 될 수 있었다. 호주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도 자녀 균분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유권이 없느냐라는 건데, 여성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따로 재산권이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인데, 이것도 뭐 문제가 워낙 평이한 문제라서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5월하고 10월에 지금 제천 행사를 했잖아요. 제천 행사를 5월하고 10월에 하는데, 고구려가 뭐 10월에 하고, 그렇죠? 부여가 12월에 하고, 그 다음에 동해도 10월에 하는데, 두 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죠? 이게 사만입니다. 사만이면, 자,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한 것은 동해죠. 물론 사만 지역도 방직 기술은 발달하긴 합니다. 명주와 삼배를 짜는 것은 동해 지역이고요. 자,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면의리제가 있다 그러면 옥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천군이 있었다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워하던데 학생들이,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했다. 이건 부여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부여의 법 중에 사조목이 전해지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평이하게 가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공부가 조금 깊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어요. 좀 이게 생소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 교육에 관한 주제들이 올해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현대 교육은 그 뒷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공부가 아직 미진한 분들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1969년부터 시작이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합고사 형태로 바뀌는 게 74년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 모르더라도 60년대 정도,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 별개로 사교육인 가외가 활성화되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가외 금지 조치를 내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졸업정원제, 대학교에 이 졸업정원제라는 게 뭐냐면 대학은 일단 들여보내줘라. 졸업할 때만 컨트롤하면 될 거 아니냐. 왜 대학을 들어가기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외금지나 졸업정원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고사 폐지. 본고사 폐지하고 뭐 하죠? 학력고사로 가죠. 학력고사.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그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교육이 70년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교육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그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학력고사를 실시하다가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994년 입학생부터 이제 실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6번 문제 기억입니다. 자, 이게 지금 수령칠사가 오래간만에 나오네요. 그쵸? 나왔고, 자, 조선시대 수령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자, 농사를 성하게 하는 일. 이게 농상성이라고 그러죠. 그쵸? 농상성. 자, 이거 농상성이고, 그 다음에, 자,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것은 이제 사송간. 자, 그 다음에 간화를 없애는 일, 간활식. 자, 군정을 닦는 일, 뭐 군정수. 호구를 눌리는 일, 호구증. 부역을 균등하게 하는 것, 부역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교육을 진흥시키는 거예요. 학교 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억에 대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학교, 즉 유학, 교육을 증진시키는 걸 찾으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도적식이 들어가질 않죠. 이건 이제 고려시대 수령 5사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호구를 늘리는 일,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 그쪽에 이제 호구증이나 부역균 쪽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중앙에 명령을 전달하는 건 지금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쪽하고. 수령은 국왕의 대리자로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에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중앙과 지방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위치에 보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가로 안에는 학교 흥에 관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입법기구.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도 조금 공부가 깊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화합작 7원칙이 나왔거든요. 이 사료 자체는 익숙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화합작 7원칙은 미군정이 처음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입법기구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주냐면 나중에 이게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으로. 자, 이게 이제 46년 12월에 정식으로 개원을 합니다. 여기 이제 50명의 의원을 45명에서 의원을 뽑는데 관선과 민선으로 뽑아요. 관선은 이제 우리가 추천하는 거, 민선은 이제 미군 사령관이 추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선거법을 만든다거나 다 좋은데 초대 의장이 누구냐면 김규식이에요. 여운형이 아니고.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초대 의장은 김규식이고 그 다음에 보면 남조선 과도 정부가 수립될 때 그때 민정장관으로 안재홍이 임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긴 다 해당되는 거니까 제가 정리는 잘 해놨는데요. 해설지에. 자, 의원 선거법하고 민족반역자, 부율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고 그다음에 뭐 하곡공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뭐 그다음 기타 등등의 이제 법안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수집령 같은 것들도 있고, 자, 또 관선과 민선 두 종류의 의원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됩니다. 해설 꼼꼼히 참조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깊이 공부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종제위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외구의 서구린 쓰시마 섬을 정벌했다. 쓰시마 정벌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해동정. 세종 때 기해동정이죠. 이건 누가 갔습니까? 이종무가 갔죠. 물론 고려시대 창왕 때 박위가 간 것도 있고 태조 때 김사형이 간 것도 있지만 이건 세종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맞는 거죠. 자, 삼포외라는 이건 중종 때예요. 이건 틀렸습니다. 중종 때. 1510년. 그래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되는 그 시기죠. 자, 근데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는 건 맞죠. 그렇죠?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하고 지금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는 거. 이게 세종 때 다 맞는 거죠. 자, 그다음 계해약조. 스시마 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었다. 그래서 연간 50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세사 미두 200석과 세견선 50척이 교류하기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계약조 세종 때 맞습니다. 세종 때 대외 관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기존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라서 이건 익숙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중종, 명종 때까지 벌어지는 임진왜란 전까지 상황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대사한 조준이 글을 올려 아래는데 이 조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려 말에 전제개혁에 관한 상소를 올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과전법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산채를 경계로 삼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권문세족들의 대농장을 말하는 거고요. 주인이 한 일무의 주인이 대여섯 명씩이나 돼서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 빼앗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다 백성들은 떠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수조권에 대한 재분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전법에 관한 얘기니까, 자, 전시과가 공포되면 안 되죠. 전시과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전시과가 완전히 무너진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고, 또 과전법을 하자는 거니까. 자, 전제개혁으로 신진사대부들이 타격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일단 국가의 재정도 확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의 뭐가? 신진사대부의 기반이, 경제 기반이 마련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민생이 안정되죠. 한 토지의 수조권자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한 명으로 정리가 되면 국가가 하든 아니면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던 민생이 안정될 수가 있는 거죠. 신진사대부의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성계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에게는 안 좋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안 줍니까? 이거는 문무관료들에게 전현직 관리에게 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성계의 직위에 반대해서 관직에 나오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직에 나와 있으면 당연히 반대를 했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사람들, 뭐 제거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조선시대 과전법 체제하에서, 고려 말에 이 과전법 체제하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인데 반대했다고 해서 제외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옳은 것을 찾는 것이니까 과전의 지급은 경기 지방에 한정되었고 지급 대상은 전현직 관리였다가 맞죠. 자, 과전법은 전현직이고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수신전이나 휴장전 같은 게 문제가 돼서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제가 설명을 따로 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약용의 저서인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통 정약용의 저서는 대부분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행정에 관한 것들을 경세유표, 지방관들에 대한 게 목민심서, 그 다음에 형옥을 맡은, 형법을 시행하는 형옥을 맡은 관리들이 읽어야 될 게 흠음신서인데 이미 많이 나왔던 책이에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을 정도로 이 문제도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경세유표나 목민심서, 흠음심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어렵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어렵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데, 단순히 이 내용 가지고 책을 맞추는 것은 이건 누구나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가 아주 안 돼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정약용은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정약용의 다른 저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아방강역고라든지 뭐 마가해통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대동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삼론이라고 하는 전론, 탕론, 원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약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를 꼼꼼히 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죠. 활빈당입니다. 활빈당. 활빈당이 대한 3인 논설 13조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고요. 활빈당은 1900년부터 대략 1904년 정도까지 충청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민중 조직입니다. 동학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활빈당의 내용을 보면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균전법, 토지를 평균하여 뭐 우리 동학에도 분작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전을 혁파하여 균전법을 시행하라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여기 보면 이권 수호에 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외국 상인의 출입을 언급할 것, 철도 부들권 허용하지 말 것, 금강책을 금할 것, 그다음에 뭐 소 도사를 금할 것,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빈당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을사의병이 일어나면 그때 그쪽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 이후에 영학당이나 활빈당 같은 활동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을사의병으로 넘어가는 거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일본은 너무 생뚱맞은 게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의 3대 강령이 나온 거죠. 자, 정치영주적 각성촉구, 단결을 공고히 함, 그다음 플러스 하나가 더 뭐 있습니까? 3대 강령 중에 기회주의의 배격이 하나 더 들어가면 신간의 강령이 딱 되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게 하나가 나왔고요. 자, 1900년 전후에 충청, 경기, 낙동강 동쪽, 경상도 중에서 활동한 거 맞고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라고 하는 활빈이 그거죠. 활빈. 이게 옛날에 홍길동전에 나오는 활빈당의 그 활빈을 따온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미 언급이 됐었던 것이다. 자, 을사늑약 이후에 이들 가운데 일본은 의병에 참여했다. 제가 얘기했죠. 동학 이후에 영학당, 활빈당, 그리고 뭐 남학당 이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을사의병 당시에 많이 합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활빈당은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나에 나타난 제도인데 이것도 쉬워요. 지금 보면 등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육두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육두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를 묻는 거니까 이 육두품이 포함되는 제도는 뭐다? 골품 제도죠. 골품 제도고요. 최초는 난낭비 서문에서 우리나라에 현면도가 있다. 풍류라고 했다. 자, 풍류도는 뭡니까? 풍류도는 화랑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는 골품 제도고 나는 풍류도를 화랑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골품 제도는 개인의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을 모두 규제합니다. 정치활동의 상한선도, 관등 승진의 상한선도 정하지만 보통 사회생활 전반을 규제한다 그랬어요. 그럼 진흥왕 때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되는 것도 맞아요. 화랑도가. 그런데 자, 이거는 지금 뭐죠?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신라로 말하자면 화백회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일단 13번입니다. 자, 19년 파리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 정했다. 임시정부 활동이거든요. 자,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했느냐? 김규식 파견하잖아요. 김규식은 예전에 신한청년단 소속으로 이미 가 있었는데 거기 파리위원부를 이제 만들게 되고 김규식이 이제 외무총장이 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형태를 갖추었으나 자, 일단 요거는 맞죠. 요거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죠. 상권 분립이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국무원, 그 다음에 의회에 해당하는 것이 입법부에 해당하는 것이 임시의정원,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에 해당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있어요. 근데 국내와는 연결된 점이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뭡니까? 연통제, 교통국.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자,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 한성에 있는 세 곳 정도 협력했느냐? 자, 블라디보스토크에 뭐 있었죠? 대한 국민의회에 있었고 서울에 한성 정부 있었고요. 상해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상하이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했다. 그쵸? 이거 이광수가 주도해서 간행을 하는데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보도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독립협회만 독립신문인 게 아니라
바로 임시정부도 있어요. 그래서 자금 같은 경우는 뭐 구미위원부 같은 데를 통해서 모금을 하거나 또 우리 애국공채 같은 걸 발행하거나 의원금 모금하고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임시정부는 군사활동도 합니다. 뭐 광복군 사령부라든지 광복군 총영 같은 것도 하고 심지어 상하이에 뭐 3.1중학이나 인성학교 같은 학교도 만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임시정부 활동을 정리를 하시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임시정부 할 때 강조드리는 게 상하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이동하는 시기 윤봉의 의거로 이동하잖아요. 나중에 충칭에 정착했을 때 거기에 한국 광복군의 활동과 관련해서 반드시 그 세 덩어리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강의 일제강점기 무장투쟁 올려놓은 거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무료 강의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인데요. 조선 후기의 상황이 아닌 것 찾는 겁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광작을 통해 분홍이 될 수 있었죠. 이 광작이라는 건 사실은 뭐 때문이냐면 노동력이 절감돼야 돼요. 이항법이 확산되면서 노동력이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광작이 되는 거고. 자, 광산경영 방식에서 덕대제 맞죠? 왜냐면 우리가 17세기 이후로 이제 민영광산이 많아지는데 처음에 호주에서 별장을 파견하는 이제 설점 수세제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수령이 세금을 거두는 수령 수세제로 바뀌죠. 그러면서 수령 수세제로 바뀌면서 민간이 광산을 정하는 설점과 민경영이 가능해져요. 이때는 호주에서 설점을 했죠. 이때는 호주에서 광산 개발할 곳을 정하고 그다음 민경영을 했던 건데 이건 전부 다 민영 광산이긴 합니다. 근데 수령 수세제가 되면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상인 물주가 전문 경영인인 덕대를 고용하고 그다음에 채굴업자인 혈주나 또는 뭐 노동자들 고용해서 하는 형태, 분업의 토대를 둔 협업 형태,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맞죠. 자,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일단은 금양잡록하고 농서집요 나왔는데 금양잡록은 이제 성종 때 나와요. 그다음 농서집요라는 책은 여러분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중종 때 조선 중기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독립수공업자를 맞죠. 왜냐하면 처음에 선대제 하다가 조선 후기에 상인으로부터 자금과 그다음에 뭐 원료 이런 걸 미리 받아서 생산하는 선대제 방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들 중에 수공업자들이 성장을 해서 독립수공업이 나오는데 선대제나 독립수공업은 전부 다 조선 후기에 수공업 활동이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어떤 학생들은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이걸 농서집요인데 농상집요로 본 거예요. 근데 농상집요로 봤어도 그게 또 고려 말이니까 뭐 답을 찾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농서집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삼국이든 고려든 뭐 조선이든 한반도 쪽으로 오려면 굉장히 뭐가 온다고요? 항상 귀족들이 사용하는 럭셔리한 아이템이 온다. 그래서 제가 맨날 비단, 그 다음에 뭐 서적, 그 다음에 약재, 뭐 도자기, 일단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냐면 비단, 도자기 같은 게 중국에서 넘어오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외제 자동차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 유명한 명차들이 우리나라 수입이 많이 옵니다. 많이 팔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수출을 안 하냐? 자동차 수출하죠. 그거랑 좀 퀄리티가 다르거나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른 자동차들을 우리도 많이 수출하고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단이라는 걸 수입하죠. 서적이라는 걸 수입하죠. 그럼 우리가 비단을 수출할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전혀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만부터 시작해서 동해 이런 나라들이 비단을 많이 생산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다 보면 견직물이라고 하잖아요. 견이라고 하는 건 비단을 말해요. 보통 포라고 하는 건 삼배를 말하거든요. 그럼 견을 많이 생산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고구려의 조세제도에 보면 견, 포, 속으로 거둔다고 나와요. 견이라는 건 비단이고 포는 삼배면 속은 이제 곡식이죠. 이렇게 거두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고요. 도자기도 수출할 수 있어요. 발해 같은 경우도 도자기 잘 만들어요. 그렇죠? 자, 근데 너무 고정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한다 그러면 이런 물품들이다. 자, 그럼 보세요. 도자기, 비단, 서적을 기역이 즉 고구려가 중국에 파느냐 이건 좀 맞지 않죠. 그렇죠? 그죠? 이건 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틀리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뭐 고구려든 그다음에 백제든 신라든 여기 보시면 다
니은 있죠, 니은. 니은이 이렇게 세 나라로 다 가죠. 그러니까 니은 부분의 설명이 이거예요. 니은 부분의 설명이 이거고. 자, 인삼하고 직물류. 인삼하고 직물류가 니은이냐 그랬는데 니은은 아니죠. 우리가 파는 거. 인삼은요. 우리나라 쪽에도 중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삼하고 직물류, 금은 모피류 나왔는데 자, 금은 모피류는 고구려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삼 직물류는 지금 여기서 보면 백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디귿 부분을 설명한다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리을 부분인데 리을이 신라에서 가는 것이죠. 신라에서 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곡물도 여기는 항상 쌀이 부족하니까 비단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요거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해커스 기본서에는 그대로 나오는 지도예요. 그대로 시험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발해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뭐 평이한 문제라서 일단 인한, 대응 등의 연호를 쓰죠. 인한은 이제 무왕 때, 대응은 문왕 때 쓴 거니까 삼성육부지 하잖아요. 자, 신라도도 있어요. 근데 전륜성왕이라는 사람은 무왕이 아니라 불교적 성왕이라고 자신이 자처한 사람은 문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신라의 진흥왕도 하지만 문왕도 전륜성왕 이거 쓰거든요. 그래서 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도. 근데 이제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다는 무왕 때 일본과 교류하기 때문에 무왕이나 문왕 때 일본과 교류하니까 이 부분은 뭐 괜찮은데 전륜성왕이라고 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후기 신분 변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양반의 손은 들고 상민과 노비의 손은 준다. 이거는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상민 중에서도 뭐 양반이 되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납속이나 공명첩을 매입하거나 그다음 뭐 심지어 불법적으로 족보 매입이나 위조도 있고요. 노비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순조 때 이미 공노비 해방을 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영조 때는 노비 종모법을 했었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비는 줄어요. 노비는 주는데 상민이 양반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민의 수도 줄고 노비도 줄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자, 역관은 외래 문화 소용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이건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서얼들이 신분 상승 운동에 불구하고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느냐? 틀렸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정조 때, 자, 규장각 검소관으로 서얼들이 등용이 되잖아요. 그쵸? 정조 때. 뭐 유득공, 박제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 철종 때는 아예 1851년이죠. 신해통공이래요. 죄송합니다. 신해허통으로 서얼들의 관직 진출이 다 허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서얼은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답은 이제 3번이고, 군공이나 납속책 등을 통해서 노비의 신분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고 공노비도 해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노비들 중에서도 군대 가서 공을 세우거나 또는 얘네들도 납속을 통해서 양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죠. 돈을 이제 기부금을 내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이 나왔고요. 이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명하고 뭐 사다함이 갖고 해서 가야가 멸망했다. 그래서 대군이 승세를 타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는 대가야잖아요. 대가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로왕이면 금강가야거든요. 금강가야고. 자, 그 다음에 낙동강 하류도 그쵸, 안 되죠. 왜냐면 대가야는 고령 지방입니다. 낙동강 서쪽에 약간 위에 상류 지역이고요. 이것도 이제 금강가야가 오히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구해가 항복한 것도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죠. 법흥왕한테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우룩, 그쵸, 우룩이 가야가 멸망할 쯤에서 신라로 넘어온 거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음악할 때도 우룩하고 왕산악 이런 사람들 꼭 알아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칙령제 41호 나왔습니다.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울릉도를 군으로, 그렇죠, 승격하죠.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전도와 그 앞에 있는 죽도와 그 다음에 뭐냐면 석도를 관할하는데, 석도가 여기서는 이제 독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독도에 관해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강원도 울진은 수석으로 구분하고 우산이라고 표기했느냐? 그렇죠? 괜찮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느냐. 근데 일본에서는 당시에 송도로 적었느냐. 이것도 맞아요. 숙종 때 안용복이 2번이나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송도라고 칭하는데 어쨌든 우리 땅으로 인정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70년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느냐. 여기 뭐 조선국교 제10할 내탐서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가 1870년대에 보면 얘네가 태정관문서라고 있어요. 77년인데요. 이 태정관문서, 일본의 태정관이면 가장 높은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조선의 영토를 인정합니다. 자기네들이. 올해도 시험 나왔지만 조선국교 제10할 내탐서라고 하는 곳에 자기네들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래 놓고는 국제법상 무지지라고 해서 1905년 2월에 자기네들이 영토로 편입한 거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52년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하여 이승만 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의 영토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승만 라인이라는 거 넣고 그쪽으로 해상에서 배가 일본 배가 넘어오면 다 납포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 일본이 이를 묵인한 게 아니고 강력한 반발을 했죠. 그때 일본이 강력한 반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거예요. 뭐 좀 문제는 좀 제가 보기엔 어이가 없는데 나머지 좀 알아두시면 좋고, 독도 문제는 올해도 벌써 나왔었던 적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낯선 주제는 아니에요. 공부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 익숙한 주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익현 부대가 나왔어요. 최익현 부대면은 을사의병이고요. 이인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정미의병 중에서 부친상으로 갔으니까 서울 지금 진공작전 하는 거죠. 그거 하느라고 이제 13도 창의군 만들잖아요. 자, 그 의병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인영도 유생이고 최익현도 유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의병 과정에서 유생 의병장들이 보여준 한계가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을미의병 당시에는 고종의 해산권고 조칙으로 유생의병장들이 다 해산했어요. 네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을사의병에서 최익현이 일본과 관군이 오니까 임금이 보낸 군대에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체포되고요. 정미의병 때도 이인영이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서울 진공을 하는 그 시점에 부친상을 당해서 3년상을 하겠다고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내 보면 유생의병장의 한계고, 특히 13도 창의군 결성 당시에 평민 의병장들이 많이 왔는데 그 평민이라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병들의 특징은 지금 의병장은 주로 양반 유생들이었다가 되는 거고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지 않죠. 의병들은 아직까지는 전제군주제입니다. 근데 관군에 합류하기 위해서 투항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관군이 지금 일본군의 같은 편에 있어요. 아까 을사의병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군과 조선의 관군이 함께 토벌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할 수 없어서 스스로 체포된 건 있지만 그렇다고 관군의 의병이 합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천도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천도교는 지금 이 을사의병하고 이 부분하고 뭐 굳이 구리를 찾자면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천도교가 의병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죠. 천도교는 1905년에 동학에서 갈라져 나왔고요. 특히 천도교와 직접적 관련을 지으려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독립군 부대 중에 북한도 지역의 뭐 중강단이나 또는 북로군정서 이런 걸 연결하면 좋은데, 항일 의병 자체를 천도교랑 연결한다는 건 너무 무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급 문제 풀어봤는데 지금 여러분 쭉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자세히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었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참조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쉽든 어렵든 출제된 부분 중에 자기가 조금 자신이 없었거나 약했거나 또는 약간 찍어서 맞췄거나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